등기법 보실 건데요. 등기법 어디를 보시냐면 시험과 관련이 좀 더한 건 다 빼고요. 211쪽을 보십니다. 211쪽. 보셨습니까? 거기서 211쪽에 3번 형식에 의한 분류가 출제가 됩니다. 요즘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이에요. 반복하는 겁니다.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둘로 구분합니다. 등기를 형식에 따라서 구분하는데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 번째,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 독립등기.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 독립등기라는 게 있고요. 이 독립등기를 주등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부기등기. 독립등기,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부기등기. 붙자는 붙일 붙자예요. 이렇게 부기등기로 나눕니다. 이 독립등기, 주등기는 숫자 하나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등기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부르고요. 부기등기는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독립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러한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주등기가 2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걸 부기등기라고 부릅니다. 주등기가 3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거를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붙여서 기록한다 라는 뜻입니다. 붙여서 기록한다. 그러면 붙여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등기, 독립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 싶을 때,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주등기 순위를 유지하고 싶을 때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고요. 두 번째, 주등기, 독립등기와 동일한 등기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주등기, 독립등기와 동일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주등기와의 동일성, 같은 종류의, 같은 내용의 등기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 이를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을은 먼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 을구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되겠죠. 을구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1번 전세권 설정 을 전세 금액은 10억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이때 두 번째 갑은 이명박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데 공짜로 빌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이명박 씨는 두 번째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 을구에는 두 번째로 저당권 설정 이명박 이렇게 등기가 될 때 얼마냐면 3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맞죠? 그렇죠. 이때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병에게 넘깁니다. 즉 전세권을 이전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할 텐데 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을구의 몇 번째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까?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3번 1번 전세권을 이전시키겠다고 공시합니다. 누구에게? 병에게.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 이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누구에게? A에게.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이 경락대금으로부터 요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갑니다. 경락대금으로부터. 그러면 이때 을은 자신의 전세권을 병에게 넘겼으니까 을은 배당을 받아갈 자격이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명박이 돈을 배당을 받아갈 테고,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배당을 받아갈 테고 2번이니까.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있다면 병이 배당을 받아가겠죠. 맞아요. 그럼 이건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이 병이 이명박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한다면 병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을로부터 전세권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살 거예요. 맞아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특히 여기 이명박 씨는 선순위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돈을 빌려줬죠. 그런데 이게 순위가 올라가는 바람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맞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요 병의 요 순위를 을의 순위를 병에게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을의 순위를 병에게 유지시킨다면 이제 불공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당한 게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을의 순위를 병에게 유지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요 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면 돼요. 그러면 을의 순위가 고스란히 병에게 유지가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경매 절차로 넘어가면 병이 배당을 받아갈 테고 먼저 그 다음에 이명박 씨가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한 겁니다. 여기 이명박 씨는 선순위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잡은 것이죠. 선순위자가 존재한다고 해서 요 이명박 씨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을의 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을의 순위에 붙여서 기록하는 게 뭐라고요? 부기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병이 자신의 전세권을 정에게 이전시킵니다. 그러면 정은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정에게 병의 순위를 유지시켜야 되겠죠. 유지시키는 방법은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하면 돼요. 그러면 병의 순위가 고스란히 정에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또 넘겨보겠습니다. 정의 순위를 무에게 넘기겠습니다. 무가 어떻게 쓰는 거더라? 괜히 한자를 썼네. 무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를 또 할 테고 이때 이 무는 정의 순위를 유지시켜야 되겠죠. 정의 순위를 유지시키는 방법은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정의 순위가 고스란히 무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순위를 유지하고 싶을 때 그 순위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이를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했다고 해서 부기등기고요. 이거는 여기 부기등기죠. 또 한 번 붙여서 기록했으니까 부기의 부기라고 불러요. 이거는 부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고 붙여서 기록했으니까 부기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도출된 등기가 뭐냐면 주등기입니다.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숫자가 하나가 나와요. 주등기. 두 번째 도출된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두 번째 도출된 등기는 부기등기죠.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첫 번째 도출된 등기가 뭐라고요? 주등기.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두 번째 도출된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등기. 세 번째면은 부기가 몇 번 나올까요? 2번. 네 번째는 부기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그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100번째 도출된 등기는 부기가 몇 번 나올까요? 99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법칙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이때 이 병은 3번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 순위가 고스란히 유지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서 기록합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하는 등기가 순위 유지를 위한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리는데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이제 부기 등기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주등기, 두 번째 부기 등기, 세 번째 부기.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 다음에 이 이명박이라는 분이 이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맹한 느낌이 나서 이름을 고치고 싶어요. 이름을 고치는 등기를 뭐라 부르냐면 소유권의 등기명, 여기는 저당권이죠.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든지 주민번호를 바꾼다든지 주소를 바꾸는 등기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름을 뭐로 바꾸고 싶으냐면 이맹순 이렇게 바꾸고 싶다는 겁니다. 이맹순. 그러면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저당권이니까 저당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걸 합니다. 등기 명의인 표시 사항이 이름, 주민번호, 주소니까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주소를 바꿀 때 하는 등기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 1의 1이니까 여기 3번이 돼야 되겠죠. 2번 저당권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이렇게 공시하고요. 이맹순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이름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죠. 따라서 이맹순으로 바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지워줄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때 이명박이라는 저당권자와 이맹순이라는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맞아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방법이 동일성 표현을 위한 부기등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2번이니까 3을 써서는 안 되고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때도 부기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표현할 때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다면 이제 책을 좀 보시면 거기 심하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보시면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소유권은 언제나 주등기.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형태에 걸리기 때문에 다른 등기에 붙여서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등기만큼은 언제나 주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주등기겠죠.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등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 등기 했죠.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라고 했습니까? 주등기.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 말소 등기는 부기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등기가 다 없어지니까 따라서 이 말소 등기도 언제나 주등기. 멸시 등기는 표제부에서 하는 등기라고 했죠. 표제부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 표제부 등기는 동일성 표현하기 위해서 부기 등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공시법령에서 표제부는 언제나 주등기, 독립등기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주등기.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멸시 등기도 표제부 등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밑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부기로 하는 경우 이렇게 있습니까? 있죠.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등기명인 표시변경 경정등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고친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경정등기죠. 나중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었다면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처음부터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잘못 기록했다면 고쳐서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경정등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명인과 관련된 사항은 고칠 때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 따라서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러한 등기는 전부 다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 여기 보시면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했죠. 그러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부기 등기,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주등기.
맞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는 주등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전 등기하고 있죠.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두 번째니까. 맞아요. 한 번 또 이전을 하면 무슨 등기일까요? 부기의 부기. 또 이전을 하면 부기. 그래서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째 도출됐냐 갖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는 항상 부기 등기가 아니라 몇 번째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부기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을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맞습니까? 이건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 도출됐으니까 첫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런데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담보를 제공해서 돈 빌릴 수 있죠. 따라서 이 을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은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당권의 객체는,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소유권부 저당권, 지상권부 저당권, 전세권부 저당권. 기억나실까요? 그러면 이거는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등기인데 소유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소유자를 기준할 때 몇 번째예요? 하나, 둘.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니까 부기 등기예요. 이거 되셨을까요?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부기 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 권리를 이전시키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부기의 부기. 또 이전하면 부기.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자로부터 두 번째 도출되니까 무슨 등기라고요? 부기 등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이때 이 병은 채권자고 요 을은 채무자예요. 따라서 이 병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요 권리에 대해서 요 을의 요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병이 을의 요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요 병명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따라서 무슨 등기? 부기 등기.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건 어떨까요? 갑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채무자고 요 을이 채권자예요. 그래서 요 을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요 갑의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을이 갑의 소유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을명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자로부터 몇 번째입니까? 을의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 갑으로부터 몇 번째예요?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주등기, 부기등기, 추등기. 어려우셔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니까 주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일까요? 두 번째. 무슨 등기? 부기등기.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거는 민법 지식이 아직 약하셔서 그래요. 이 민법 지식이 조금 단단해지면 굉장히 쉬워지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이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그자의 승낙이 있으면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무슨 등기라고 했죠? 부기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다면 그때는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이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시나 봐요. 암만 강조해도 네.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갑이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냐면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을의 채권은 얼마일까요? 10억.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맞아요. 이때 갑은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5억 원을 빌려요.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5억의 채권이 발생할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당권 설정 등기하겠죠. 그러면 이 병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는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됐으니까 무슨 등기? 주등기. 맞아요.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설정 병 5억.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게 뭘 요구하냐면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2억 원 정도 더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담보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때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더 빌려줍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의 내용 중에서 채권액이 10억 원이었다가 얼마로 바뀝니까? 12억 원으로 바뀌죠.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무슨 등기할까요? 저당권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맞아요. 이때 요 추가되는 금액이 기존의 금액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요 병은 손해가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가격이 급락돼 갖고 이제 금액이 떨어졌을 때 얘가 이것과 같은 순위가 유지가 돼 버리면 얘가 이걸 다 못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병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이렇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이때는 이자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이 필요해요. 그러면 같은 순위 유지에 대해서 병에 승낙이 있다고 한다면 순위를 유지시켜도 되겠죠. 순위를 유지할 때 무슨 등기 한다고 했습니까? 부기 등기. 그러면 승낙이 없다고 한다면 순위를 유지시켜서는 안 되겠죠. 이때는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무슨 등기 할까요? 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여기서 그래서 승낙은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에요.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다면 순위가 유지되니까 부기등기, 승낙이 없다면 순위가 유지 안 되니까 주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 병에 승낙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위가 유지가 될 테니까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등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1번 저당권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라고 공시합니다. 변경하겠다고 공시하고요. 순위가 기초가 되는 2억도 기존의 10억과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이 두 개의 금액은 전부 다 병보다 선순위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따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합산해서 기록하겠습니까? 합산해서. 그래서 여기는 얼마로 기록하냐면 12억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억이라고 기록하고 이거는 내버려 둘까요? 지울까요? 내버려 두면 총 22억이 돼버려요. 따라서 이거는 말소합니다. 말소가 되고요. 순위가 유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변경등기는 여기다가 부기등기를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두 번째. 1번 저당권 설정 을 10억. 그 다음에 2번 저당권 설정 병 5억. 이때 병에 승낙이 없다면 순위가 유지가 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까? 순위가 유지되지 않을 테고 따라서 이때는 무슨 등기? 주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1번
저당권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공시하고. 그럼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요 추가되는 금액은 요 병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후순위. 맞아요. 요거는 병보다 선순위. 요거는 병보다 후순위니까 합산해야 될까요? 따로 기록해야 될까요? 따로 기록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2억만 기록합니다. 2억만. 그래서 요 금액은 병보다 선순위. 요거는 병보다 후순위. 이렇게 나눠서 기록해야 돼요. 그럼 요거 말소할까요? 말소하지 않을까요? 말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때 이거는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주등기한다고 했죠. 3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벌써 두 번째 하는 건데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기억할 때까지. 왜냐면 워낙 시험에 잘 나와요. 상급의 문제로. 그래서 등기상 권리 변경 등기나 권리 경정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제의 승낙이 있다면 여기서 승낙의 대상은 뭘까요?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입니다. 순위 유지. 따라서 승낙이 있다면 순위가 유지가 되니까 부기등기. 승낙이 없다면 순위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주등기. 이걸 잘 머릿속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얘가 아예 없다고 한다면 언제나 무슨 등기일까요? 같은 등기라는 걸 표현해야 되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예요. 그냥 권리변경 등기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보시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다면 무슨 등기? 승낙이 있으니까 순위 유지에 대한 승낙이 있으니까 부기등기. 승낙이 없다면 무슨 등기? 주등기. 이게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그 둘째 줄 보시면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래야하지 아니하다. 승낙이 없을 때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한다고요? 주등기.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환매특약등기. 환매특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까요? 안 나실까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보셔야 돼요.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기억나는 건 아니죠. 제가 이런 판서를 한 적이 있어요. 임의적 기록상. 등기부에 기록해두고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을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임의적 기록상 첫 번째, 약정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특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합의라는 문구가 있다든지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고요. 이 임의적 기록상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근거 규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사항을 기존의 등기와 동일한 같은 내용의 등기로 봐서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 했냐면 부기등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등기와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등기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약정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거기 환매특약이라고 되어 있죠. 특약, 약정 같은 뜻이에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등기. 두 번째,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기간의 의미가 있는 건 언제나 임의적 기록상. 세 번째, 돈의 의미가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임의적 기록상이라고 했죠. 다만 이 돈의 의미가 있지만 필요적 기록상 몇 가지를 좀 암기해달라고 했죠. 첫 번째, 전세금, 전세권 등기에 있어서 전세금. 두 번째, 임차권 등기에 있어서 차입. 세 번째, 환매 등기에 있어서 환매대금. 이거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특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동일성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부기 등기예요. 그러면 거기 밑에 권리소멸 약정 등기. 약정이라는 문구에 있죠. 언제나 무슨 등기일까요? 동일성 표현 부기 등기. 그렇죠. 그다음 그 밑에 또 분할금지 약정 등기가 있죠. 이건 약정이라는 표현이 있을까? 언제나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 다음에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뭐 이 정도. 그래서 약정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한다라고 좀 외워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동일성 표현입니다. 이것도. 그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 이거 안 외우셔도 이거 갖고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부기등기에 의한 것은, 다음 중 부기등기에 의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과 등기법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등기들이에요. 나중에 문제풀이할 때 얼마나 쉬운지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부기등기 효력과 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1에 1, 그 다음에 등기부에 1에 7, 2에 4, 3에 3, 4에 4, 5에 1, 5에 2, 5에 3. 이 중에서 가장 선순위는 뭘까요? 네? 이게 가장 선순위죠. 그럼 부기등기 순위는 뭐 갖고 판단하는 겁니까? 주등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주등기가 같다라고 한다면 뭐 갖고 판단하겠습니까? 부기등기 순서 갖고 판단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기억 지문을 보시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기 순서에 따르겠죠. 맞습니까? 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한 개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아까 보여드렸죠. 부기. 소유자를 기준할 때 100번째 도출되는 등기는 부기가 몇 번 나온다고요? 99번. 200번째는요, 부기가 199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소멸하면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되고, 그렇겠죠. 주등기가 없어지게 되면 부기등기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존재할 수 없는 등기니까 등기관이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할 수 없는 등기니까.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붙여서 기록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주등기가 소멸되면 부기등기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존재할 수 없는 등기를 등기관이 발견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직권으로 부기등기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글뱅이 두 번째 이거 별표 치셔서 다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216쪽에 등기할 사항인 물건 나와 있는데요. 등기할 사항인 물건. 거기 줄 쳐져 있습니까 혹시? 네, 줄 쳐져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217쪽에 동글뱅이 3번입니다. 이 동글뱅이 3번은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 좀 보겠습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요. 우리 등기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민법 등기법 양쪽에서 무조건 지문으로 출제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부동산 자체의 일부입니다. 부동산 자체의 일부라는 얘기는 부동산이 이렇게 존재할 때 그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자체의 일부. 이쪽은 부동산 권리의 일부를 얘기합니다. 부동산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 권리의 일부는 부동산이 이렇게 있을 때 값 2분의 1, 을 2분의 1, 이를 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같은 처분 제한 등기.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의물권 등기. 용의물권은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을 텐데 이 지역권은 승역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승역지 지역권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용익채권인 임차권 등기. 그래서 부동산 자치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왜 안 된다고 했죠? 저당권 뒤에 꼭 소유권 이전이 같이 따는 거. 네, 맞아요. 뭐냐면 일물 일권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의 물건에 대해선 물건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일물일권주의. 일물일권주의예요. 그래서 물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소유권. 따라서 물건 하나에 대해서는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물일권주의라는 개념은 일물,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일권, 하나의 물건만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즉 하나의 소유권만 있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때 소유권 하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일물일권주의니까. 그럼 여러 개의 물건이 있다면 소유권이 요 개수만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물일권주의예요.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민법에서 안 하셨어요. 이건 어떨까요?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일물일권주의라 하면 하나의 물건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건 일부니까 하나의 소유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이게 전부 다 일물일권주의예요.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 개수만큼 소유권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물건 일부에 대해서도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물건 전부에 대해서만 하나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일물일권주의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나중에 피담보채권이 변제 안 돼서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그 저당 부분은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경락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따라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전제가 되는 저당권 등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기는 불가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가능한가? 가압류 채권자는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가압류 목적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겠죠.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강제 경매 절차로 넘기는 겁니다. 저당권처럼. 그러면 그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경락인을 통해서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가압류가 일부에 대해서 됐다면 경락인을 통해서 소유권이 일부만 넘어가야 되겠죠. 근데 일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일부에 대한 가압류 등기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압류 채권자도 가처분 채권자도 강제 집행하겠죠. 가처분 채권자가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그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해서 강제로 등기 뺏어가서 소유권 뺏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가 됐다면 가처분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등을 통해서 부동산 일부만 소유권 뺏어갈 수 있는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일부에 대한 가처분 등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당권 등기나 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제가 되는 등기들이에요.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것처럼 일물일권주의상 부동산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저당권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입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일물일권주의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에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건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외가 인정될 때는. 그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이거 다 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야 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을 인정해야 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건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건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예외가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적 필요성은 뭐냐면 경제적 약자 보호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물건이 뭐가 있냐면 용익물건이에요. 이 용익물건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물건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난한데 가족이 많아요. 그러면 토지를 빌려서 농사 지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토지를 빌려야 되는데 이 토지를 빌리는 권리가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만 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빌려서 농사 지어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들은 일부에 대해서도 물건을 인정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용익물건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60년도에 이 용익물건만큼은 부동산 일부에도 용익물건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법에서 공시 방법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도 했죠. 처분 제한 등기할 때 용익물건은 용익채권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병하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쵸? 네. 이때 요 부분이 공시가 돼야 되니까 이러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물건 등기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모두 첨부한다고 했죠. 도면도 첨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물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도면이 첨부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가처분 등기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이것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무조건 출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존재합니다. 갑이 4분의 1,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 정이 4분의 1씩 지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분의 개념은 뭐냐면 물건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되었다라고 봤을 때, 즉 원자 단위로 구성되었다고 봤을 때 모든 점들을 확인해 보면, 확대를 해보면 그 점들은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지분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이거 지난주에도 했던 거예요. 합병할 때 모든 점들은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이게 지분의 개념이에요. 모든 점들은 다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똑같이. 모든 점들은 다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제가 이게 삐뚤어서 그래서 그렇지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나눠 갖는 겁니다. 지분의 개념은. 만약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게 몇 토막이 있어야 돼요? 3토막.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갑은 4분의 3, 을은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4토막이 되고 3개는 갑이 갖고 을은 1개를 가져야 되겠죠. 이게 지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분은 물건 전부에 다 있는 겁니다. 특정 부분이 아니라 지분은 물건 전체에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때 갑은 자신의 지분을 A에게 돈 받고 지분을 이전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요 지분 이전이 되면 요 갑의 위치가 요게 누구에게 넘어가는 겁니까? A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이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지분의 처분의 자유라고 불러요. 지분의 처분의 자유. 그러면 요 A 명의로 4분의 1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갑이 위치에 누구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A의 위치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은,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지분의 이전 등기가 자유로우니까 지분의 이전 등기가 자유로우니까 지분의 저당권 등기, 지분의 가압류가 처분 등기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겁니다.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하니까 그 전제가 되는 지분의 저당권 등기, 지분의 가압류가 처분 등기도 당연히 자유로운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가 처분 등기가 허용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요 정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D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면 요 D는 4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그리고 이 전세권을 근거로 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요 D는 정이 가지고 있는 요 부분만 골라서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따라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처음부터 개념상 허용되지를 않는 겁니다. 되셨나요?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처음부터 허용될 수가 없어요. 용의권은.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벌써 3번째 반드시를 썼는데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물론 기억이 조금씩 나실 거예요. 또 반복할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확 바뀔 때까지. 민법 등기법에서 무조건 출제가 돼요. 하나 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이 건물을 신축하는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3억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3억 원을 갑이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갑이 1억 원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을도 1억 원을 냈고, 병도 1억 원을 냈습니다. 1억 원씩 갑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갑을병은 건물을 신축한 자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은 3분의 1씩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갑을병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이 부동산을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점으로 봤을 때 그 점을 확대해 보면 몇 토막이 되어 있습니까? 3토막. 그 3토막 중에서 하나씩을 갖고 있겠죠. 맞아요. 이 취득한 소유권을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토지와 건물의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 갑을병은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를 신청합니까?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이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보전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 신청입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등기부자가 없죠. 그래서 갑을병이 손잡고 가서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3명이 있다고 해서 공동 신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등기부자가 없을 때는 단독 신청, 있을 때는 공동 신청인데 이 보전 등기는 등기부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을병이 손잡고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맞아요. 이건 정상적인 등기입니다. 정상적인. 그런데 이 갑이 혼자 가서 등기소에 가서 이런 등기를 신청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갑 3분의 1 이런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분권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전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보전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최초의 등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원의 이름이 등기부에 다 나와야 돼요.
따라서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런데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공유자 1인이 등기소에 가서 어떠한 등기를 신청했냐면 이러한 등기를 신청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갑 3분의 1, 을 3분의 1, 병 3분의 1. 공유자 1인이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가능합니다. 왜? 등기부에 전원의 이름이 다 나오니까. 이건 가능합니다. 정리하죠.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원이 등기소에 가서 단독으로 보존등기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전원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공유자 1인은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지분은 보존등기만큼은 좀 예외입니다. 이 지분권자 1인은 전원 명의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는 무조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표를 외우기보다는 이러한 지식을, 지금 설명드린 지식을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한필지 토지의 일부에서 나오고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건물은 지상권, 지역권 이런 거는 존재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건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했던 것들인데 우리 민법 제99조를 보시면 물건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죠? 동산과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둘로 나누죠. 이때 부동산도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이렇게 나눕니다. 또한 토지 정착물도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건물과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눕니다. 이렇게 물건을 크게 나누게 돼요. 민법에서. 이때 동사는 공시 방법이 등기입니까? 아니면 점입니까? 점이요. 따라서 동사는 우리 등기법에서 전혀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는 공시 방법이 뭐죠? 등기겠죠? 맞습니까? 토지 등기부가 존재하죠? 토지는 공시 방법이 등기예요. 건물도 등기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등기가 공시 방법이 될 겁니다. 건물 이외의 정착물.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토지 위의 정착물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건물도 있을 수가 있고 전봇대가 있을 수도 있고 나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굉장히 정착물이 많을 거예요. 뭐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등기부는 뭐만 존재합니까? 건물.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등기부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과 등기할 수 없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로 나눕니다. 맞아요. 그러면 건물과 건물 위의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정착성. 두 번째는요. 외기 분단성. 세 번째는 용도성. 기억 얼핏 나셔요? 나시죠? 요 세 가지 요건의 충족이 돼야지만 건물이 되고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요 세 가지를 좀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 정착성이라는 그 요건은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위에 고착되어 있는 성질이 있어야 돼요. 이를 정착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있으려나? 승차권 판매소 같은 경우, 즉 옛날에는,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 가보시면 이렇게 승차권 판매소가 있고 그 안에서 승차권 팔았죠.
맞아요. 가건물처럼 해갖고 그 승차권 판매서는 제가 한참 힘 좋을 때는 번쩍 들 수 있었어요. 정착된 겁니까? 정착되지 않은 겁니까? 정착되지 않은 거예요. 또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는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착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착성이 없다라고 봐요.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외기 분단성 뭐였죠? 바깥의 공기와 안의 공기가 분단된 성질이 있을 것. 즉 사방에 벽이 설치되고 지붕까지 설치됐을 것. 이게 외기 분단성이에요. 사방에 벽이 설치되고 지붕도 설치되어 있을 것. 그래야지만 안의 공기와 바깥의 공기가 차단되겠죠. 이건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외관상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지붕이 없는 것은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립니다. 세 번째, 용도성. 이거는 건물이 내부적으로 완성돼야지만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은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은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붕 올렸고 사방에 벽을 설치했습니다. 정착성, 외기분단성을 갖췄어요. 그러면 갑은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뭐 찰기 시대도 아니고 사람들을 오면 여기 모닥불 피워놓고 알아서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객실. 이 안에 객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야지만 숙박업 용도의 건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이걸 용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지어진 목적, 용도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완성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용도성이라고 불러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등기가 불가능해요. 요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요건을 갖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농업용, 고정식, 온실. 첫 번째, 정착성 있겠습니까? 있죠. 왜요? 고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두 번째, 외기분단성 있겠습니까? 온실이라는 표현이 있죠. 바깥의 공기보다 따뜻하다는 거 아닙니까? 외기분단성이 있습니다. 용도성 갖췄습니까? 농업용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이거는 등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외우시던지, 이거 외우기 싫으시면 218쪽에 있는 표를 외우시던지. 218쪽 표 보시죠. 비셨습니까? 그걸 외우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실 건데요. 건물 다시 217쪽을 가보시면 건물, 우리 법제상 건물은 대지인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며,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죠. 건물은 맞죠? 독립해서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지붕과 주벽을 갖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로서 해체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민법상의 건물과 등기법상의 건물은 차이가 납니다. 민법상의 건물은 주벽이 있고 지붕만 갖추면 민법상의 건물이 돼요. 하지만 우리 등기법상의 건물은 등기부가 존재하는 건물이어야 되니까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건물이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붕 있고 주벽만 있어서는 안 돼요. 사방에 벽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외기분단성. 사방에 벽만 있어서도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완성이 돼야 됩니다. 용도성.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 문구는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건물이 나와 있는데 구분건물 쭉 읽어보시면 돼요. 구분건물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218쪽을 보시면 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물권과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했죠. 다만 등기 신청할 때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도면 써 넣으셔요.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 일부를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자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가압류 가처분 써놓으셔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이거 처분 제한 등기 써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과 임차권 등기는 개념상 허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기억나셔요? 되시죠?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이런 거 다 가능하다고 했죠. 맞아요. 다만 지분권자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고 했죠.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물론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보존 등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하나씩 보실 건데요. 여기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라고 했죠? 정착성, 외기분단성, 용도성.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죠. 등기할 사항이 아닌 물건. 1번 하천을 목적으로 한 용익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거 기억나셔요? 하천은 이제 원칙적으로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하지만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등기가 4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안 했나? 안 했나? 책이 없으니까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천은 예전에는 무조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거래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법상 하천은 무조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거래가 금지되어서 모든 등기가 불가능했었어요. 그런데 하천법을 개정해서 하천의 구규제를 포기했습니다. 하천의 구규제는 폐지가 됐어요. 이제 하천은 모든 등기가 다 가능합니다. 구규제가 폐지가 됐으니까 원칙은 모든 등기가 가능합니다. 하천은 모든 등기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천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면 생활용수를 공급하죠. 두 번째, 농업용수로 공급하죠. 세 번째, 공업용수로 공급하죠. 맞습니까? 이렇게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예외가 인정이 돼요. 이런 공익적 용도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예외가 인정이 되냐면 특정인에게 용익권 설정을 허용한다면 그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따라서 예외적으로 용익적 권리는 지상권 등기,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금지시킵니다. 특정인의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만은 금지시킵니다. 그 이외의 등기는 다 허용을 합니다. 이게 하천법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구규제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요. 하천법상 하천은 이제 모든 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신탁 등기 다 가능해요. 다만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4개의 등기는 금지시킵니다. 3개는 용익물권, 하나는 용익채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만큼은 금지시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터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교량? 아니에요. 토굴? 아닙니다. 왜 등기할 수 없을까요? 터널, 앞뒤가 뻥 뚫렸죠? 외기분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교량, 지붕도 없고 벽도 없죠? 외기분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굴, 앞이 뻥 뚫렸죠? 외기분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급유 탱크, 바퀴 달린 걸 얘기합니다. 정착성을 갖추지 못했어요. 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조지 부대시설, 배수관문, 건양기, 양수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바다인데요. 바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방조제를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렇게 방조제를 설치해요.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리면 여기 물이 잠기겠죠. 물이 잠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물이 잠기게 되면 이 물을 바깥으로 뽑아내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여기다가 배수로를 설치합니다. 물을 배출하는 길, 배수로를 설치해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되셨죠? 그런데 이게 비가 내리기 전에는 여기 닫아놔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려서 이게 넘치게 되면 요 문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배출하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요게 뭐냐면 배수관문이라고 부릅니다. 배수관문. 물을 배출하는 물을 배출하는 배수로에 설치된 으뜸이 되는 문. 배수관문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건물로 볼 수 없죠. 문에 불과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때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가득 찼으니까 요 배수관문을 들어 올려서 배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들어 올리는 도르래가 있을 텐데 그 도르래를 건양기라고 불러요. 건양기, 도르래. 되셨나요? 이런 것들은 건물로 볼 수 없겠죠. 맞아요. 그렇죠. 또 하나, 이런 게 설치되지 않으면 양수기로 퍼나눠야 되겠죠. 그럼 양수기도 건물로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그건 전부 다 등기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방조제의 부대시설, 배수관문, 건양기, 양수기. 그 다음에 농업 계량시설의 공작물인 방수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수문은 물을 방어하는 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를 바다를 메꿨습니다. 바다를 메꿔서 여기다가 흙을 쌓아놨어요. 뭐죠? 공유수면 매립지. 맞아요. 그런데 이 공유수면 매립지 같은 경우는 보통 바다보다 많이 높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이 폭풍우가 몰아치면 물이 들어올 수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 여기 방수문을 설치합니다. 물을 방어하는 문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문에 불과하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가설 건축물. 가는 임시가, 설은 설치. 그러면 가설 건축물은 이런 것들은 일시 사용을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니까 정착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경량 철골 조리식 구조로 된 가설 건축물. 이거 가설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착성이 없겠죠. 따라서 등기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지붕이 없는 공작물, 지붕이 없네요. 외기분단성이 없어서 등기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옛날에 지어진 모델하우스는 널판지로 지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 있죠. 따라서 정착성이 없다라고 평가하고요. 요즘 지은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시멘트 벽돌로 짓겠죠. 하지만 요즘은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용도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양어장, 옥외풀장 이런 것들은 지붕이 없죠. 따라서 등기할 수 없고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양어장이라는 지목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양어장은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토지로는 당연히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양어장이라는 표현이 출제가 되면 이게 건물로 등기하는 걸 물어보는 것인지 토지로 등기하는 걸 물어보는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물로는 등기할 수 없지만 토지로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의 캐노피, 닷집, 먼저 비닐하우스, 정착성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언제든지 해체해서 다른 곳에 옮겨서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닷집은 이겁니다. 주유소 가보시면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물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유기가 달려있을 겁니다. 주유기가 달려있으면 차가 정차하면 기름 넣겠죠. 이때 이 지붕과 이 기둥으로 구성된 이 건축물이 바로 주유소 닷집, 캐노피라고 불러요. 이거는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외기분단성이 없으니까. 벽이 없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구조상 공용 부분과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같은 걸 얘기하죠. 표제부도 없고 갑굴구도 없다고 했죠. 등기할 수 없을 테고요. 지하상가, 시장 건물의 통로, 복도, 계단 이것도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건물의 승강기, 발전시설, 보일러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구조 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부분이죠.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요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많아요. 그러면 그게 출제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로 대입해서 푸는 겁니다. 정착성이 있는 걸까? 외기 분단성이 있는 걸까? 또는 용도성을 갖춘 것일까?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법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보실 거예요. 등기법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보시니까 아마 1, 2월 달에 강의한 반복이 될 땐 그걸 미리 좀 보고 오신다면 등기법이 조금은 좀 더 수월하게 느끼실 겁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